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일정이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서울시장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그냥 후보님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합니다. 합니다, 박영선. 뭘 하는 겁니까? 뭘 할 것이냐? 예. 서울시 대전환을 이루겠다. 네. 어떻게 서울시 대전환을 이룰 것이냐? 네. 아날로그 사회에서 지금 디지털 세대 시계로의 아주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100년 전과 비교한다면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 좌표를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잘 찍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G7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를 제치고 GNI가 G7에 들어갔는데요. 네. G7 국가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지켜줄 G7 디지털 글로벌 경제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저의 출마의 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가장 많이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게 그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 21분 컴팩트 도시. 맞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좀 구상이 뭐예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21분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면은요. 예.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바뀌었고요. 예. 스페인 독감 이후에 도시의 조닝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개념이죠. 용역지구, 상업지구, 뭐 주거지구 이렇게. 네. 이것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뉴욕인데요. 예. 뉴욕이 이제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화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변두리를 교외 주택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로 해서 도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성을 띄었던 지난 100년이고요. 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모습은 이런 집중화 현상이 있는 도심의 어떤 그 도심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네. 다핵화 도시 중에서도 그린 다핵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그린 다핵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 한 21개 정도의 그린 다핵 거점이 있으면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21개이고요. 네. 또 사람이 21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21세기이기 때문에 21분 서울 이렇게 붙여봤고요. 이러한 어떤 다핵화 도시의 역사는 9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또 15분 파리 도시, 20분 디트로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알겠습니다. 주택은도 해결되고 뭐 통학도 해결되고 여가, 쇼핑,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병원 다 이런 것들이 21분 안에 있으면 그만큼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네.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광화문이라고 하는 도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4개 뭐 신촌, 영등포 이런 그러니까 4개의 부 도심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네. 이 구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1개로 해서 다핵 도시로. 그렇습니다. 21개가 시공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개념인데. 부도심이라는 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한 설계 방식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의 산유물이고요.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 4차 산업혁명에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다핵화 도시라서 네. 요즘에 그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또 코로나19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네. 후보님의 이런 21분 도시 구상은 자신의 어떤 구상을 베낀 거고 그것도 잘못 뺏겼다. 서울이 25개 군데 왜 또 21개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했던데요.
그럼 평면 개념, 행정구역 개념의 그 낡은 사고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저희가 말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것은 네. 시공간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서클을 그리면 서울의 605만 평방 제곱킬로미터. 네. 거기에 그 21개 서클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이제 25개라고는 행정구하고는 상관없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 행정구역은 구의 평면적인 전통적인 행정구역의 개념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은 새로운 그 조닝, 그러니까 과거의 조닝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제 21개 다 했건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상업지구도 있을 거고 주거지구 이게 이제 다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는 어떤 지구 지정도 완전히 다 뒤바뀌는 거 아닌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오피스 빌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도 주거시설이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부동산 대책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개념인가요?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가 상당히 큰데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분산시키니까요. 그래요. 네, 강남을 왜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이 많고 여러 가지 뭔가 편안하고 편리하다. 또 뭐 교육하기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건데요. 네. 이런 그린 다핵화 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균형 있는 도시로 바꾸는 그러한 개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닝 개념이 생긴 것이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기술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속도감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외에서 살아도 출퇴근이 가능한 이제 이런 100년 전에 이제 이것이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르는 자동차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면 도시의 이 도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도로의 뭐 예를 들면 8차선, 12차선 도로 이러한 것들을 바꿀 시점이 됐고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21분 컴팩트 도시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0만 호 건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건설을 하면서 21분 컴팩트 도시의 개념을 여기다 함께 집어넣는 것이죠. 좀 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그 여의도를 예를 들었는데요. 왜 여의도를 예를 들었냐면 면적도 적당하고 또 여의도에는 웬만한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성모병원 주변에는 굉장히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어차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병원 주변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실버타운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쭉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병원 또 여의도에는 쇼핑센터도 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러니까 21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어떤 도시에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100명이 걸어 다닌다. 그러면 100명의 자동차의 통행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컴팩트 21분 도시의 핵심 심볼은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린 정원 녹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평면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수직 정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자기의 먹거리를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거. 또 그 수직 정원 그 심볼에 1인 가구도 들어가고 오피스도 들어가고 해서
이 주거와 일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융합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댓글로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석기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뭐 동의는 네. 하는데 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땅의 네. 주인이 개인인데 무슨 수로 싹 다 매집을 할 거냐 이런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 협력으로 가능하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국유지, 시유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시민의 공감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토론과 또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실 때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이 있었고요. 네. 이때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한 분이 바로 후보님입니다. 여러 번 만났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일단 맞습니까? 이 사실관계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김동연 부총리는 또 경장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옛날 갑오경장 개혁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선 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혁신적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 자금, 그 다음에 백신, 쥐어짜기 주사기, 특수 주사기, 이런 문제들을 이것이 굉장히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바뀌게 되면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께서 관심도 있으셨는데. 있었습니까, 관심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그런 어떤 마음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셨고요. 또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본인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있으셨는데 다만 제가 이제 권유를 하다가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상황이 나빠지는데 권유를 하면 좀 나중에 굉장히 미안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서 더 이상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한테도 질문을 드렸더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히려 칼라가 국민의힘하고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그럼 김동연 부총리는 나는 문재인 정권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다.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가서 거기서 출마를 하는 걸 타진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전혀 근거 없는 시나리오입니까? 그러면?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남의 집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에서 이제 대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이제 젠더 이슈가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젠더 이슈는요.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요. 그동안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도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스스로 아무 말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행복한 서울, 그것을 첫 여성 시장으로서 반드시 만들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미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접근법 말고 당사자에게 어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메시지를 던질 생각도 있습니까? 네.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 또 우리들의 어떤 위로 예.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면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계획도 네.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위로도 저는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위로가 또 어떤 때는 상대에게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네.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위로 진심으로 그런 어떤 위로가 전해질 수 있다면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가 엄청 무성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분이? 저는 단일화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면서 네.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야권에서는 단일화만 되면 이기는 것처럼 지금 간주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서울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단호하시네요, 말씀이. 그냥 짧게 끊으시네요. 네. 또 한 가지. 단일화가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 말고요. 네. 여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여쭤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상호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은 그 본인들이 네.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상호 후보가 아니라 지금 후보님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진애 의원님은 제가 좋아하는 도시 건축가이시고요. 예. 저는 도시 지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약간의 범위는 다르지만 굉장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뭐 당과 당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예. 저는 김진애 후보님을 만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네. 또 지식도 깊습니다. 그러면 네. 도시를 전공했다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되면 연정을 하겠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린민주당하고 단일을 만약에 한다면 김진애 의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장선에서 모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안철수 대표님 얘기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제 예를 들었던 건데. 김진애 대표님을 연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김진애 후보님은요. 도시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새겨들을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